두 번째 산소 공급원은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둘 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무조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연배우 혹은 주연배우 이렇게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연배우는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연배우는 주연배우를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역할의 배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타지 않아요. 근데 연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친구를 우리는 조연성 가스, 또 다른 용어로서 지연성 가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자신은 타지 않는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지연성 가스는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혹은 오존. 이 산소는요, 애초에 내가 산소를 주는 입장이니까요, 자기 자신은요, 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환원제예요, 산화제예요? 상대방을 산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기 때문에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산화제인데 자기 스스로는 타지 않기 때문에 불연성 물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 우리 아까 전에 완전 산화 물질 안에 산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연성이구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 오존 등이 들어가 있고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불소, 염소, 브롬, 혹은 요오드,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할로겐 원소는 최각 전자계수가 몇 개? 7개. 최각 전자계수가 7개니까 우리는 옥텟 법칙을 통해서 계속해서 8개가 만들어지도록 할 거예요. 8개를 채우고 싶어 하니까 외부에서부터 전자를 가지고 오겠죠. 우리 산화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들을 결합하는, 산소들을 끄집어 오는 그러한 결합 형태를 산화결합이라고 했었는데 말고 전자나 혹은 이 수소를 어떻게 하는 거? 잃는 반응도 산화결합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연료가 이렇게 있을 때, 즉 가연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할로겐 원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연물의 자유전자를 뺏는 거잖아요. 즉 전자를 잃는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할로겐 원소 또한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로겐 원소 7쪽에 있는 요 원소들의 종류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로겐 원소도 또한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위험물들도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두 가지 물질로 다시 한번 나뉘어집니다. 산화성 물질, 즉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과 두 번째 자기반응성 물질, 자기반응성은요 물론 산화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이 탈 수 있는, 즉 가연성의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산화제라고 쓰여져 있는 인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은 각각 자기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에다가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산화제, 즉 산화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했을 때에는 스스로 탈 수 있는 가연성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산화제 역할을 하는 위험물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불연성이냐 가연성이냐에 따라서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들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전에 인화점 혹은 발화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점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무조건 최저 온도 포인트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점이 아니고 성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즉 온도 포인트가 아니고 성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화성은 외부에서 열원을 가했을 때 연소가 가능한 성질, 그리고 발화성은요 외부에서 열원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축적에 의해서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들을 위험물이라고 취급을 할 거고 이 위험물의 성상에 따라서 1류부터 6류까지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이 학개론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상에 대해서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인류 위험물은요, 산화성 고체라고 할 겁니다. 산화성 고체. 즉 성상은 성질과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인류 위험물들은 전부 다 성질이 산화성, 산소를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그 상태는 고체다라는 말입니다. 이류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류는 가연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삼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여기서는 물질이라고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물질이라고 했을 때에는 고체와 액체 상태가 전부 다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체는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 기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들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체는 다른 법으로 저장,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러한 가스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체 상태의 위험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화성 액체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자기 반응성 물질. 여섯 번째,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류와 육류는 산화성, 성질은 동일한데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산화성 물질, 산화제로서 산화성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류와 육류가 쓰여져 있는 것이고 인류와 육류는 무조건 불연성이다. 그거까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자기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소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연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면서 이 자기 반응성 물질은 보통 TNT나 TMP와 같은 폭발성 물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이면서도 자기 스스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설령 뭔가에 덮여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점화원이 이 점화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잘 탈 수 있는 물질들, 즉 폭발적인 연소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오류위험물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내에 가연물과 산소를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서 연소 형상을 일으키는 가연물인 동시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이 가능한 물질이다. 그래서 위험물 중에서는 1류, 5류, 6류 이렇게 세 가지 위험물들이 전부 다 산화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1류와 6류는 불연성 물질이면서 산화제인 것이고 5류의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이면서 산화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점화원이 되겠습니다. 점화원은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열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가연성 물질이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했을 때 이를 발화, 연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했었죠. 점화 에너지란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존재해야지만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자, 여기서 가연성 혼합기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 즉 가연성 가스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하는 거예요? 플러스 공기까지 한 게 바로 가연성 혼합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가스 플러스 공기의 혼합 상태다라고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연성 혼합기란 가스 플러스 공기의 적절한 비율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혼합 상태다. 이 혼합기를 형성했을 때 점화원만 가해주면 어차피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충분히 연소 스타트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에너지 자체를 점화원 혹은 점화 에너지라고 할 것이고 이 물질마다 고유한 활성화 에너지 값이 있을 거예요.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으로 점화원을 가해준다면 충분히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론, 점화원에 대한 종류로는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열적, 원자력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을 딱 보면 얘가 어떠한 점화원으로 구분되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적 점화원으로서는 저항열, 누전열, 유도열, 그리고 낙뢰열. 낙뢰열은 번개에 의한 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파크열, 아크열,
이악 그 열 상관없겠죠. 그리고 정전기 열까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항열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에서부터 무조건 열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저항은 부하를 의미하는 거죠. 부하에서부터는 무조건 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칙을 줄열의 법칙으로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전기적인 컴퓨터라든지 혹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열이 발생하죠. 그러한 원리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부의 필라멘트, 우리 정부의 필라멘트도 마찬가지로 이 전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생겼죠. 이 부하 측에서 열이 발생되면서 점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열이 발생될 겁니다. 뜨끈뜨끈할 거예요. 그래서 전구 표면을 만져보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점화원이 되어가지고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저항열에 의한 전기적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기장판이라고 명확하게 예시가 나오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 장판에 의해서, 즉 저항, 부하 열에 의해서 점화원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기적 점화원이라고 따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전열은 전기가 누전된 거죠.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유전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전기 열은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전기 열이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더불어서 정전기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대책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일단 정전기 열도 어떠한 점화원으로 구분된다고요? 전기적 점화원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기계적 점화원은요, 타격, 충격 마찰열, 그리고 단열 압축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찰 스파크 열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열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자, 마찰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무조건 기계적 점화원입니다. 충격이나 마찰 등에 의해서 열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기계적 점화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스파크라고 한다면 전기적, 이 전선에 의한 스파크에 의해서 점화가 된 거기 때문에 전기적 점화원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마찰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어났다면 마찰이 포인트죠. 그래서 기계적 점화원이다. 그거 하나 다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열 압축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단 열에 출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계에 우리가 열에 출입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얘를 부피를 쪼그라뜨려가지고 압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분자들, 즉 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동이랑 개수가 있는데 공간이 좁아지는 거니까요. 조금 더 그 입자들의 충돌이 더 많아지겠죠. 입자의 충돌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입자의 충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간다? 더 올라간다. 온도가 상승해서 열이 되는 거고요. 이 열원은 기계적 점화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열 상태에서 팽창을 하면요, 공간이 더 커졌대요. 그럼 입자 간에 마찰 혹은 충돌 생길까요? 생기기야 하겠지만은 이전보다는 사이즈가 더 커졌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감소할 겁니다. 온도는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진다. 그래서 밑에 단열 팽창은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흡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단열 팽창은 점화원이 애초에 열원이 될 수가 없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점화원은 화학적 점화원으로서 자연발화열, 연소열, 분해열, 용해열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발화열은 나중에 자연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열들, 그리고 자연발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열에 의한 점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 분해, 전부 다 화학적 반응이죠. 그 다음 용해는요.
용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녹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으면서, 즉 화학 반응이 발생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열이기 때문에 무조건 화학적 점화원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헷갈릴 만한 게 용해열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융해열 나와 있습니다. 용해라고 하는 말은 녹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융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상태의 변화에 대한 말이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화한다면 얘는 무조건 융해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융해되면서 열은 어떻게 될까요? 흡열할까요? 발열할까요? 얘는 무조건 흡열 과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열이기 때문에 열원이 될 수 없다,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계산 문제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면서, 즉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상태 변화를 기화라고 했으니까요. 기화열도 마찬가지로 흡열 과정으로서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열적 점화원은 굉장히 뜨거운 고열의 점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열선, 가열 표면, 복사열, 고온가스 등이 들어가 있고요. 나와라고 한다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담배, 라이터, 성냥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열은 열 전달 과정 중에서 우리 전자파 형태로서 열이 전달된다면 얘는 복사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열 전달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온에 의한 점화원은 열적 점화원이다. 그 다음 마지막은 원자력 점화원입니다. 핵, 방사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점화원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점화원들의 종류들을 쭉 확인을 해봤고요. 보통 문제는 다음 중 점화원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점화원이 될 수 없는 열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점화원이 될 수 없는 열은 흡열 과정인 융해열과 기하열 그리고 단열, 팽창열 이렇게 3가지를 무조건 기억해 가시면 되겠습니다.